경영원의 이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우신데 여기까지 내려오시면 다들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뒤에 면접 부분은 제가 따로 파일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입사 서류 클리닝에 관해서만, 사실은 이제 면접보다는 클리닝이 입사 서류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건 올해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사한 그 기업체별 저희 전문위원들하고 연구위원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속해 있는 인사포럼 그쪽 인사 담당자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한번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 앞에 거는 올해 하반기에 채용 증감률이고요. 뒤에 거는 내년도 예상, 올해 08년도 얼마만큼 뽑을 건가. 근데 이제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전문대학은 수치상으로 사실 이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전문대학 이상을 다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4년제가 그 중심이 되겠지만, 전문대학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몇몇 그 업종별로 여쭤보니까 제일 많이 전문대학들이 제일 많이 뽑는 게 이제 조선중공업 쪽, 이제 기계 쪽하고요. 그다음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요 뒤편에 보시면 이제 또 나오는데, 이제 일단 앞면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선중공업하고 자동차 부분에 수요가 좀 많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참고로 업종별로 작년도하고 올해 채용 현황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학과별로 취업 주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가능한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무역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전기전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또 상당히 또 많이 올라간 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제조업이 상당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분야보다는 이제 우리 전문대는 대부분 기타 서비스나 전기전자 이쪽 쪽에 많이들 가시는데, 다른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근데 IT 쪽은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답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상당히 힘들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퍼센테이지는 기업에서도 얘기를 못 해주셔서 이거는 못 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또 선생님들이 학과별로 그 채용의 작년도 채용 특징이라고 보면, 전기전자는 주로 이제 그 엔지니어나 R&D 쪽의 인력들을 좀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들이 올해만 이제 취업 지도를 하시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과별로 학생들의 학점 관리, 특히 이제 향후 5년 이내에는 그 기업별로 그 자기 업종, 직종, 직무, 특히 직무 쪽에서는 자기 전공 관련 학점이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지만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견기업들도 지금 MP3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제일 큰 회사, 선생님들 아십니까? 아이리버 있지 않습니까? 아이리버, R&D 같은 아이리버 회사에서 R&D 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제 졸업생들이 약 한 35% 정도 차지합니다. R&D 쪽에. 그것은 왜냐하면 디자인 쪽 관련된 학생들이 많이 그쪽 R&D 쪽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쪽 부분에서 그 차지하는 포지션이 또 나름대로, 저희 연구원도 2년제 졸업생 준학사 출신들이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2년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었지만 그 학교, 그 과정의 그 프로그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학사 편입해가지고 석사도 가고 박사도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이 이공계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잘 진로 주도하시고 취업 주도를 하신다면 2년제 학생들이 R&D 쪽에도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융 쪽은 상당히 열악하시죠, 전문대들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동차, 또 자동차 부분들은 이제 보존이나 전문대들, 특히 영업 쪽에 이쪽 부분들이 많이 가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제 생산관리 쪽에 지원을 해보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문대조를 보조라고 같이 뽑습니다. 대조라고 같이 뽑는 것이 아니고
고졸하고 같이 뽑는데 그 고졸 지금 전문대졸이나 고졸이 들어가서 임금 평균이요 2,600 정도 됩니다. 현명가에 들어가면 생성활초에 들어가면 2,600 정도 되는데 한 3년 근무하면 한 3,800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대졸 출신들이 근무하기는 상당히 좋고요. 건설도 이제 이쪽 건설은 대부분 현장 경험을 여기에도 자료도 보다시피 현장 경험을 같이 실무적인 인재들 많이 뽑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니까 특히 1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시작해서 건축 관련된 과에 계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그 현장에 자기가 꼭 취업을 해야 될 그쪽 직무하고 연결해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오히려 건설이나 이런 쪽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중견 관리들이 지금 이제 플랜트 쪽에 건설 쪽에 가시는 인재들이 많은데요. 그쪽에도 지금 전문대졸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SK건설의 부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제 올해 한 10개 지역에서 해외 10개 지역에서 플랜트 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대졸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요. 전문대졸이 그러니까 노무자와 스텝의 중간에 연결고리로 필요한데 그런 인력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하시면 훨씬 더 학생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사실 유통무역 쪽에 학생들을 보내주시면 유통은 오히려 대졸자들보다 전문대졸들이 훨씬 더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저도 물론 맨 처음에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롯데그룹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쪽에서 교육을 시킬 때만 해도 제가 90년대 초반에 90년도 91년도에 교육을 시킬 때만 해도 저 대졸보다는 전문대생들이 훨씬 더 교육 습득력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유통교육 쪽에 가면 자기 학력과 관계없이 좀 많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인점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고 매출도 백화점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유통교육 쪽에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또 식음료 쪽에는 식음료에는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채용을 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남학생 대 여성 여학생 비율이 약 한 7대 3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음료 쪽에 여학생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면 훨씬 더 취업하기가 좋고요. 이제 뭐 정보통신이나 물류는 될 수 있으면 이제 IT 쪽에 많은 학과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는 임시직이라도 계약직이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경력을 쌓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한 1년이나 2년 정도 경력을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중견기업 이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600명 이상의 그 기업에 들어가려면 계약직을 2년 이상해서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점프를 하면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하거든요. 채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학생들한테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부터가 아니죠. 한 3, 4년 전부터 면접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중견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50명 이상의 기업들도 학점이나 외형적으로 나오는 뭐 토익, 토플보다는 전문대생들은 일단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제일 많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면접 부분을 선생님들이 학과별로 면접 지도를 사실은 3월달 새학기가 시작되시면요. 한 2주나 3주 이렇게 딱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롤플레잉을 하시면 학생들이 현장에 직접 서류 전형보다는 면접이 사실은 서류 전형이 4년제들한테는 더 중요한데요. 2년제 학생들한테는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가는 대기업의 퍼센테이지가 25%나 30% 넘지 않으니까 대다수 학생들을 봐서는 면접 부분을 훨씬 더 집중 강화시켜서 교육시키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면접 제도가 뭐 4년제든 2년제든 할 것 없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생들이 조금 지금 현재보다 자기 동기들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영어를 굉장히는 필요 없지만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자기가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바이어를 만나서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영어만 내가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정도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 인터뷰 부분도 선생님들이 전문 강사를 불러다가 하실 수 없다면 그냥 기본적인 것을 페이퍼로 나눠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써서 내라라는 어떤 문제은행식의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있으셔야 되고요. 또 선생님들이 또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하실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섹션별로 나눠서 학생들한테 그때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직무별로 이렇게 나눠준다면 훨씬 더 영어 인터뷰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5년 저희 인사담당자 이 포럼에서 얘기들이 많이 하는 게 면접 부분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인적성 검사일 거다. 인성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 인사담당자는 제일 많이 꼽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3번째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이 동양공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선생님들 동양공정 선생님들 앞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동양공정은 웬만한 4년제 대학 지방대학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선택해서 온 학생들이 80%라고 하면 선생님들 학교 중에서 재학생 중에서 20%는 나름대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오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20%를 어떻게 케어를 해서 2년 동안 내보내느냐가 선생님들이 당면 과제로 갖고 계신 취업률을 높이는 거하고 연관지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20%의 자신감을 불어주신 건 새학기 이제 내년 올 3월 달에 신입생들이 들어올 텐데 그 신입생들을 선생님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그 학과별로 많으면 5명 적으면 한 3명 정도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한번 해보십시오. 2년 동안. 그것도 남학생들을 하면 남학생들이 1학년 맞추고 아니면 1학기 맞추고 군대를 가버리니까 꽝이 돼버리시니까 여학생들을 한 2년 동안 그 휴학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2년 동안 그대로 졸업을 시킨다고 해서 2년 동안 케어를 잘 해보십시오. 그 케어를 하시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자료들은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그 많은 학생들을 하시려면 선생님들이 시간적이고 정신적이고 경제적으로 많이 뺏기세요. 근데 3명 정도 하시는 건 무리가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학년별로, 학기별로, 주차별로 이렇게 아이들을 잘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케어를 하시면 그 아이들의 경쟁력은 대단히 커집니다. 제가 무려 한 3년 정도를 제가 지금 서울의 고여대에서 제가 지금 한 40명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올해 4학년이 됩니다. 4학년이 되는데 4학년만 별도로 1년 동안 하고요. 또 지금 1학년부터 꾸준히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개 반, 한 12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 1학년 때부터 하나 했던 아이들은 대단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을 할 건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4학년 때만 맡아서 한 40명 하면요. 10월달 정도 되면 한 18명? 20명에서 한 반 정도는 없어지고요. 한 18명에서 15명 정도. 근데 그 학생들이 작년에 다 30대 그룹에 다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잘 이렇게 케어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한테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선생님들이 지금 당장 올해 2학년들을 이제 올 12월 달이나 내년 1월 달에 취업을 시켜서 취업률을 높여야 된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올해 3월 달부터 꾸준하게 선생님들 힘드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들한테 꾸준하게 어떤 팁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직무에 대해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사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신데 그 부분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기업 인사당자들이 하는 게 인적성. 검사는 뭐 기관에 맡겨서 하시면 되니까 이건 문제 아닌데 인성 부분을 길러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뭐 당장 인성이 뭐 올해 선생님들이 막 케어를 해서 갑자기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전문대학생들이 토익을 몇 점 정도를 맞아야 기본적으로 인사 담당자들이 이 친구가 좀 그래도 준비된 인재다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보통 한 550점 정도를 맞으면 정대생들은 그나마 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50점을 맞으면 대단히 좋고요.
근데 LG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700점인데요. 700점을 맞으나 900점을 맞으나 서류 전형에서 통과해서 거기에 어드밴티지를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점수를 900점까지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셔서 학생들한테 지도하실 땐 우리 전문대생들은 최소 550점 이상 맞아야 된다. 그래서 600점대를 들어가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 학생은. 언제 어디서나 웬만한 기업들은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영어를 꾸준하게 그 학생들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 학점제는 완화나 폐지 부분이 작년에 많이 업과 10% 내외가 있었는데 학점은 특히 자기 전공과 관련된 학점은 평균 3.7 정도, 평점이 3.7 정도 넘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양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뭐 4.5 만점에 뭐 3.9, 4.0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전공과 관련된 전공학점을 앞으로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5년 이내에는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직무, 그 직무와 관련된 전공학점이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었냐. 최소 그게 B+ 이상이어야 된다. 저희 기업 인사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완화되고 폐지가 돼가고 있지만 이것이 역으로 자기 직무와 연관돼서는 대단히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올 2월 달에 오늘 그 어윤대 고대 총장님이 그 이 FTA 인준 뭐 위원장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근데 FTA 때 사실은 저는 이게 비준이 되고 나면 앞으로 인도하고 중국하고 중남미하고 다 FTA가 체결이 되면요. 사실은 제일 혜택을 많이 볼 게 전문대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필수적으로 잘 해둔다면 오히려 취업률이 가장 높아질 게 저희 전문대 학생들이 제일 높아질 거예요. 특히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마치고 어학연수를 갔다 온다거나 뭐 이렇게 전문대생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지역적인 어떤 특히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서 자기가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라고 꼭 얘기를 해주죠. 이 FTA의 가장 키워드가 전문성하고 국제적인 감각이거든요. 저희들이 누누이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전문성은 자기만 갖고 있는 어떤 특화된 전문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만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2년 동안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근데 그 부분을 이 가이던스를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전문성을 높이는데 본인이 자기 학과를 정해서 거의 전문대는 자기가 정해서 들어와서 그 과에 대해서 전문인이 돼서 나가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학교를 설립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춰준다면 훨씬 더 취업하는 데 유리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전문가가 돼야 돼요. 특정 지역에. 특히 그래서 우리가 EU하고 FTA가 되면 EU 쪽은 4년제를 선호하거나 고조를 비선호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취급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 지역의 전문가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EU 쪽에서는요. 그래서 그 부분만 선생님들이 잘 관리를 해주시면 오히려 전문대생들이 훨씬 더 취업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시는데 그 학생들이 1학년 때 들어와서 자기 적성하고 그 자기가 그 선택한 그 과목에 대해서 그 과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느냐를 먼저 선생님들이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1학기 때 3월 달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우리 과에 필요한 학생들에게 설문 문항이 5문항을 넘어가면 학생들이 이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5문항 정도를 만들으셔갖고 우리 과에 필요한 그 설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과가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하는지를 선생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진로지도나 취업지도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고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인데 제가 이력서는 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제가 정의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력서는 1학년 때부터 2학년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발로 뛰어서 써야 하는 거예요. 그 이력서의 공란에는 누군가가 내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써야 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는 일종의 러브레터죠. 연애편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 선생님들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갖고 와보면, 특히 자기소개서를 갖고 와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썼을 거예요. 그 학생이. 인사 담당자들은 그 학생이, 지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쓴 걸 읽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를 지원자가 써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연애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 사랑한다, 좋아한다, 만나자,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쓰는 게 연애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소개서도 인사 담당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쓰는 거죠. 이력서는 앞에서 말한 것이 발로 써야 하는 거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력서를 딱 보실 때 제일 먼저 체크인을 해야 할 게 본인이 얼마나 우수한 인재라는 것을 거기 나타내느냐. 이 뭐 이력서에 뭐 써야 하는 칸에 얼마나 뭐 우수한 인재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라고 하지만 자기가 꼭 써야 할 것을 써야 하고 빼야 할 것을 빼야 한다는 거죠. 특히 내가 그 회사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지, 그 회사에서 그 직무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데 자기가 그걸 준하게끔 준비가 돼 있었던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경험이라든지 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점검을 해주시고요. 나 본인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대하게 아주 짧고 명료하게 써야 하는 것이 이력서라는 거죠. 그렇게 썼는지를 봐주시고요. 이력서는 기업과 본인을 중에서 본인을 먼저 정확하게 분석하고 쓰셔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썼는지를 선생님이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력서는 최소한 학생들이 써갖고 오면 너 이거 쓰는데 얼마나 걸렸냐라고 물어보시면 긴 아주 고민한 학생이 1시간이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이 한 20분이면 썼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한 25, 6년 전문대생 남학생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25, 6년을 살았는데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걸 20분 만에 썼다는 것은 그것은 떨어지기 딱 좋은 이력서죠. 굉장히 자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력서는 기업과 자신이라고 하면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서 작성을 해야 한다. 그것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중심을 가지시고 이력서를 점검해주고 크리킹 해주면 학생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이력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저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한 6가지 사항이 들어가는데 선생님 호주 관계와 호주를 이렇게 쓰라고 하면 그 안에 대부분 아이들이 자하고 부를 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서 선생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면 그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넘기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쓰면 떨어지죠. 요 이력서 서류 전형을 떨어뜨리는 과정은요, 잘 쓴 거를 뽑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력서를 이제 다른 기업 대행을 해서 이력서 이게 채용 절차를 밟으면 일단 그 기준을 다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딱 입력시켜서 온라인으로 다 접수를 하니까요. 딱 입력시켜서 딱 마감을 줘서 그걸 세팅을 딱 해서 엔터를 딱 쳐서 쭉 필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딱 걸리지 못한 이력서들은 그냥 줄줄줄줄줄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군데 지원했는데 100번 다 떨어졌다. 그건 떨어질 만하게 쓴 거죠. 근데 이력서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호주 관계입니다. 호주가 대부분 아버님이시잖아요. 학생들로 그냥 봐보면. 그럼 아버지인데 내가 이남 이녀의 둘째 딸이에요. 그리고 형제관계는 3번째고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겠죠? 선생님도 뭐라고 써갖고 와요? 아이들이 지금 뭐 일남 일녀예요. 일남 일녀의 대부분. 아니면 이녀나 이남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녀 중에 둘째. 그러면 차녀라고 쓰죠. 근데 차녀라고 써야 하는데 아이들은 차녀라고 쓰는 경우가 올해 가서 보세요. 30%를 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좀 바뀌고 있는데 30%를 넘지 않을 겁니다. 그 30%를 넘지 않는 것은 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학생들이 쓰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그냥 잘하고 써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방구 이력서를 써서 국문서식 1호인데요. 정식으로는. 그 국문서식 1호 이력서를 써갖고 그냥
아빠 친구니까 가서 면접 봐봐. 그런 데 가서는 그냥 통해요. 잘하고 쓰든 뭐 부라고 쓰든. 근데 경쟁을 갖춰서 들어가야 하는 데선 그것은 반드시 필터링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만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가 좋은 사진을 붙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약 3% 정도는 100통이 보내면 3통은 사진이 안 붙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자기가 다 했겠지 하고 그냥 엔터 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진이 안 붙어 있으면 무조건 떨어진다. 저희들이 이력서를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 이제 필터링을 돼서 이제 이것을 기업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 기업에 보내주기 전에 한번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보는 시간이 약 한 40초 정도 됩니다. 40초 정도 되는 시간 중에 제일 많이 요소를 차지하는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 사진이에요. 선생님들 이력서 보면 제일 선생님들도 사진을 제일 오래 보시죠? 학생들이 갖고. 왜? 저희들은 인간 시장에서 인간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지원자들의 사진을 보면 그 학생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성 부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고 계략적으로 생각을 하죠. 선생님들도 그게 첫인상이라고 하는데 그 첫인상에 호감을 주지 못하면 대부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진을 찍으라고 하면 한 5월, 6월달 초록이 이렇게 막 생생할 때 그때 찍으라고 하세요. 왜냐면 9월달 넘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얼굴에 어두워요. 그래서 5월, 6월달에 사진을 좀 한 2만원에서 25,000원, 좀 싼 거는 15,000원 정도 되는데 15,000원 미만에 가서는 찍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는 뽀샵을 할 필요 없어요. 적당히만 하면 됩니다. 그 사진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력사항은 이제 우리 국문은 과거부터 현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대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쓰는 학생들이 약 한 30%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이렇게 쓰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쓰지 말라고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절대로란 말은 못 붙이겠는데 그 초등학교부터 쓴 친구들은 이력을 보면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칸을 채우느라고 그래 썼는지 몰라도 절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쓰지 말고 고등학교 쓰고 대학 쓰고 그렇게 쓰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력사항이나 과외활동은 주로 자기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쓰라고 하십시오.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생산관리를 하는데 생산관리를 하면 QC나 이런 쪽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뭐 전혀 엉뚱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것이 자기 직무와 경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상벌이나 그 장학금을 뭐 성적 우수 장학금을 2007년도에 1학기, 2007년도 2학기, 2008년도 1학기 이렇게 구분해서 쓰지 말고요. 성적 우수 장학금 몇 회 수요. 이게 몰아서 같은 것들은 몰아서 써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와 서명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스캔을 받아서 미리 다 준비를 해두라고 하십시오. 지금 이제 2학기가 들어가면 대단히 학생들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1학기 때 선생님들이 코치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박스에 정확하게 채워오는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되십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받으시니까 오프라인에서 받아도 마찬가지죠. 그 사진에 이 박스에 정확하게 이 갖고 오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이것을 넘거나 이건 조그맣게 더 조그맣게 가져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도 이 박스를 정확히 맞춰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호주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평점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썼는지를 확인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3.96이 대 4.0으로 쓰면 그것은 허위사실 기재로 돼서 탈락을 시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4.5 만점에 뭐 4.02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정확히 써주시고요. 이 자격증에는 발령청을 반드시 발행처를 반드시 써주시고요. 이 외국어 능력이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갖고 오면 중에 많이 동그라미를 쳐서 갖고 올 겁니다. 근데 이 중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영어로 보면 무역 쪽에서 바이어들하고 통화를 하면 자기의 전문 직무 분야를 에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영어를 써야 이 영어 회화 정도에서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중은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은 하에다 치기 뭐하니까 중에다 치는 거예요. 근데 하에다 쳐도 자기가 일상생활 영어, 일상회화 수준 이렇게 써주면 그것은 만약에 면접 때 영어 면접을 본다면 그거의 수준에 맞게끔 질문을 합니다. 저 인사 담당자들이 얘가 일상회화를 하는데 얘가 오늘 뭐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면 일상생활 영어 수준에 그거만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얘가 영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정확하게 기재했는지를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은 요즘 학생들이 대단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선생님들이 사무 쪽, 일반 사무나 기획, 인사 쪽을 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라고 하면 특히 파워포인트를 참 잘 하라고 얘기를 해주죠. 어느 기업에 가서든지 이 파워포인트가 지금은 대세고 앞으로는 이 모든 회의는 이 PPT 자료로 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못 만들면 거의 컴퓨터는 못 한다고 보면 돼요. 어떤 뭐 문서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나중에 결국은 보고를 할 때는 PPT 자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반드시 하라고요. 요 경력사항은 학생들의 경력사항은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취업을 위한 활동에 포함된 모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이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2학기 때는요 선생님들이 자기가 무엇을 할 건지 어느 직무를 할 건지에 준해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선정을 해주세요. 넌 너가 하고자 하는 직무가 이거니까 A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거기에 준하는 것들을 해라. 그래야 네가 취업을 할 때 도움을 좀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2학년들은 이제 동아리나 봉사활동, 뭐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1학년들한테는 학생회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하죠. 지금은 기업에서 특히 봉사활동을 한 친구들, 왜? 이 친구들은 책임감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기업에서는 더 선호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개인주의적이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아이들이 조직에 적응하는 적응력이라든지 이 팀워크라든지 책임감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한 친구들을 기업에선 선호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은 사람, 선생님들 학교에서 동양공정에서 뭐 취업 캠프라든지 뭐 취업에 관련된 아니면 뭐 자기 직무와 관련된 그런 교육들을 받으면 반드시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라고 하십시오. 그거는 도움이 되거든요. 인사 담당자들이 선발할 때 그걸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력서를 다 작성해 갖고 오면 선생님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꼭 빼놓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오탈자, 이 호주 강의는 앞에서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오탈자나 맞춤법이 틀린 건요 절대로 지원을 해서는 떨어지는 영순입니다. 그래서 이 오탈자나 맞춤법, 그래서 최소한 한 3일 정도 고민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력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건 앞에서 그런 어떤 보이는 것들은 다 체크하지만 선생님들도 무심코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탈자나 맞춤법은 반드시 필히 2번, 3번 보셔서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력서는 대부분 다 거의 이력서 보면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 앞에 9가지 이렇게 쓰면 거의 이력서는 떨어지는 이력서들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9가지 중에서 이제 그 첫 번째 대안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자기소개랑 이렇게 첫 파일에서 보내는데 그냥 메일로 그냥 딱 보내지 마시고 그 메일을 쓰는데 커버레터. 인사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번에 지원한 누구누구인데 제 능력과 경력을 자세하게 이력서에 썼지만 부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더 씁니다. 거기에 못 썼던 것들을 간단하게 커버레터를 쓰는 거죠. 그렇게 써주시면 학생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이력서를 보냈는데 그 커서를 맨 끝에다 놓고 저장을 누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보내면 그 맨 끝 페이지가 뜨겠죠. 자기소개.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거꾸로 올릴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것도 세밀하게 커서를 반드시 맨 앞자
이력서라고 하면 큰 이력서 앞에다 딱 놔둬야 커서를 내려가면서 뒤에 자소서까지 보니까. 그래서 커서도 맨 앞에 놓고 커버레터도 대충대충 쓰지 말고 자기가 좀 부족한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쓰지 못했던 것들을 보충적으로 설명에 약 한 15줄 정도 커버레터를 쓰시는 게 좋고요. 철자법 확인 없이 보내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리뭉실하게 씁니다. 대충 학생들이 정확하게 못 쓰니까. 근데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썼는지를 정확하게 그 직무 분야에 경력사항에 썼는지를 보시고요. 경력은 실적보다 임무 중심으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경력이 없거든요. 자기 임무가 직무가 어떤 거냐 그걸 중심으로 써야 하는데 그러면 그 직무로 제가 어떻게 회사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자기 본인의 본인 중심으로 쓰는 거고요. 이력서를 그 지원한 회사에 소정의 양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을 쓰지 않고 특별하게 쓴 것보다는 그 규격에 맞는 거에 검은 글씨체로 작성하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날짜와 지기를 조정하지는 않겠지만 거짓 없이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과관계는 개인적인 취미 부분을 많이 적으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그 취미를 가지고 그 인사 담당자와 그 기업에 맞는 코드, 일종의 코드죠. 그래서 면접 때도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길게 쓰는 것보다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경력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는 너무대하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까는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게 이력서다였다면 이제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으로 알리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A4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A4 한 장에서 2장 정도의 분량으로 쓰는 거고요. 아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지만 지금은 자소서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가 앞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소개서에서 거의 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했느냐를 선생님들이 그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느냐를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이 선생님들이 이제 인사 담당자가 되신 거예요. 학생이 갖고 오면 그 본인이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원자라면 내가 나 똑똑하고 내가 유능하니까 당신이 날 뽑아야 돼. 그래서 당신은 나를 사가야 돼. 라는 어떤 마케팅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인재라는 것을 반드시 그 자소서에 써 있느냐. 그게 바로 어디 부분에 써 있냐? 지원 동기 부분. 그래서 모든 그 성장 과정, 뭐 성격, 학창 시절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원 동기하고 지원 동기의 귀결이 되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거의 통과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어떤 철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직접 현장에도 발품을 팔아서 가봐야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그러지 않죠. 그냥 나와 있는 것만 보고 그냥 지원을 하죠. 그러면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작성 내용은 딱 3가지, 잘된 거 3가지만 써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력서를 클리닉을 해주셔서 잘 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업종과 직종과 직무에 따라서 딱 하나씩. 그러면 그 지원할 때마다 그 회사 이름만 바꿔서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용을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되냐? 나를 한번 만나보고 싶게끔. 인터뷰라는 게 뭐예요?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는 거죠.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보고 싶도록 쓰는, 그것을 작성해서 그 인사 담당자가 나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 싶도록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전문대생들은 프로젝트를 하나요? 교수님들하고? 그러면 그 프로젝트, 특히 공대생들이니까 이 프로젝트한 그 부분을 좀 많이 쓰라고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느 교수님과 어떻게 내가 프로젝트에서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주시고요. 여기 있죠. 제가 앞서 말한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성격, 학창 시절 등은
지원 동기에 귀결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해라는 건 지금 2학년들이 이제 취업을 할 텐데 그 학생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된 그 계획을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라고 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생산 관리를 한다. 그럼 생산 관리에는 품질 관리도 있고 뭐 무슨 안전 관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데 그 파트에서 나는 요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어떤 프로세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업무 수행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그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면접장에 가서. 그래서 그거는 면접장에 갈 때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그냥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보내는데 뒤에 캡처를 떠서 같이 첫 파일에 같이 넣어서 보내면 인사람들과 참고를 해서 본인이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거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모든 거를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기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력만 딱 뽑아내서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요 부분만 머리에 담아두셨다가 학생들이 작성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왜 가정환경과 성장과정을 요구하느냐라는 걸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보면 부모님들이 계신 그 가정에서 맞벌이한 부부와 어머님이 전문적인 하우스키퍼하고는 아이들의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성장과정과 가정환경을 쓰라고 하는 거고요. 선생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도하시고 그런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면 그런 것들을 작성하라고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생활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인관계, 조직적으로 그 부씨가 정몽준 씨한테 그랬다네요. 요번에 그 오늘 신문에 봤는데 꿈기 깨깡골 이거를 했대. 그 5가지 중에 당신은 뭐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정몽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꿈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과연 꿈이 많으세요? 끼가 많으세요? 깨가 많으세요? 끼가 많으세요? 뭐 이런 이 5가지 중에 뭐가 제일 많으세요? 선생님들은 한번 고민하시겠죠? 근데 이 대인관계는 지금 제가 누누이 어느 자리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회학자들이 9가지 지수를 만들어냈어요. IQ부터 EQ, 그 다음에 선생님들 EQ까지만 아시죠? 그 다음에 뭐 PQ, CQ, MQ, DQ, GQ 이런 뭐 9가지 지수를 만드는 그 중에서 NQ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네트워크 인간관계 지수. 그 인간관계 지수를 기업들이 학교생활이나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한테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왜? 지금은 학생들이 친구가 뭐예요? 이놈의 컴퓨터죠. 모니터하고만 컸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지금 초등학생들이 동네 나가서 놀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못 노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왜 학원 가야 되고 막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에 학생들이 대단히 취약하다. 그 다음에 조직적 운영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학교생활이나 동아리 활동을 했던 친구들한테 대단히 호감을 갖는 이유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다 갖추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을 그런 어떤 집단 속에 같이 이렇게 묻어서 학교생활을 하게끔. 예전에는 저희들이 입사할 때만 해도요. 제가 89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89년도에 입사할 때만 해도 검정고시 출신들은 선생님들 중에 혹시 검정고시 출신이 계신지 몰라도 저희 때는 검정고시 출신이 같이 가면 항상 떨어졌어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롯데그룹의 이인원 부회장님이 저 입사할 때 부장님이셨거든요. 그 부장님이 신입사원 그 필터링 할 때 제가 인력개발위원회에 있었는데 롯데그룹 반드시 검정고시 출신을 뽑지 말아야 됐어요. 그리고 롯데는 호남 뽑지 마라 이랬거든요. 호남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롯데그룹에는 저 들어갈 때만 거의 없었죠. 지금도 거의 없.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검정고시는 그 왜 뽑지 말까요? 왜 그 서류에 뽑지 말라고 하십니까? 부장님 했더니 걔들은 들어오면 조직을 와해시키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잘하면 A라는 애가 잘하면 쟤 왜 잘하는지 모르겠다. 난 이게 더 똑똑한데. 그래서 자꾸만 이 적응을 못하고 항상 누구를 봐도 경쟁 상대로 본다는 거죠. 화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검정고시들을 제가 할 때만 해도 지침을 받아서 안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내신이 좀 약하다고 검정고시 가서 대학 간 친구들 있죠. 지금은 모르지만 저희 때 같았으면 그것은 거의 취업을 못한다고 봐야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래서 대인관계나 조직적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런 활동을 했던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를 딱 쓰게 하는 건 문장력을 딱 보면요, 그 학생의 사고의 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굉장히 한심할 때도 많죠. 학생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원 동기에. 그러면 환장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1학년들한테는요, 이 정되는 이 수업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읽을 시간이 없다면 통학을 할 때 무까지 신문, 뭐 메트로나 이런 거 읽지 말고 48면 그 신문을 꼭 읽으라고 하세요. 2년 동안만 읽으면 이거는 엄청나게 넓어질 겁니다. 특히 오피니언란, 사설란 앞에 있는 오피니언란은 반드시 1학년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하죠. 그러면 대단히 책을 몇백 권 읽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이 사고의 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 문장력을 보고요. 지원자의 장래성은 저걸 보는 거죠. 지원 동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 뒤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들어갔는지, 이 5가지 항목이 들어갔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들은 이렇게 꼭 문구를 딱 정해서 주지 않습니다. 이걸 풀어서 이제 한 3-4가지로 압축을 해서 지금 이제 성장 과정하고 성격의 장단점을 합치는 기업들이 추세가 많아져요. 2개를 합쳐서 쓰라.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쓰고 입사하고 뽑고 써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3가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원 동기에 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를 가고 싶다. 그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레고를 갖고 놀았는데 난 조립하는 걸 되게 좋아했다. 또 자동차 모으는 게 취미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쪽과 기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일관성 있게 써야 되는데 이 앞에서는 내 성격은 굉장히 소심하고 남들 앞에 나서기가 좀 두려웠다 성격. 그러고 뒤에서는 저는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좋아합니다. 그 앞뒤가 안 맞죠.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잘 읽으시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장 과정 성격을 쓰는데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관성이 없게 쓰면 그것도 역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원 동기는 회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오는 게 가장 잘 썼냐라고 우리 인사동료들이 얘기를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동양공전에 제가 행정직선으로 지원을 해요. 그러면 동양공전이 몇 년도에 건항이 됐고 그 학교의 모토는 이러고 지금까지 졸업생들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배출돼서 사회적으로 이만큼의 지위를 이 허리를 하는 중추의 역할을 하는 게 동양공전입니다. 이렇게 동양공전에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동양공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걸 쓰겠죠. 나는 동양공전에 행정직 선생님을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그 준비한 게 내가 맡고자 하는 직무와 이러이러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나는 꼭 동양공전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쓰는 거죠. 그렇게 썼다면 동양공전의 인사팀장님이 그걸 딱 보고 그렇게 쓰지 못한 친구하고 갔을 때 한번 만나보고 싶겠죠. 저를. 그게 바로 이제 서류 전형이 통과한 거죠. 그래서 이 지원 동기가 입사서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은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한 4-5줄 이렇게 써주고 자기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한 부분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쓰라는 거죠. 지원 동기에. 그 다음에 입사 후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 20년 후 뭐다 CEO가 됐다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지금 전문대생들은. 지금 4년제 학생들도 일부는 그렇게 써요. 근데 지금 많은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이 강의를 받게 해서 그렇게 쓰는 학생들이 많이 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입사 후 부분은 5년 내지 10년 그때 그 회사 자기가 지원한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지원한 직무의 프로세스가 1, 2, 3, 4다. 근데 1, 2, 3, 4보다는 1, 2, 4가 훨씬 더 효율이 날 거다. 이런 식으로 제안이나 자기가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입사 후 부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단락단락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단락, 지원 동기에서도 자기 키워드를 하나 딱 써주는 게 좋죠. 나는 예를 들어서 동양궁전에 나오는 동양궁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남이라는 걸 지원 동기의 키워드로 썼다 이거야. 그러자 그 내용에 맞게끔 쭉 그 밑에다 쓰는 거죠. 각 단락마다 키워드를 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선생님들 키워드를 썼느냐를 반드시 점검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더 도움이 되죠. 근데 첫 문장에 잡지 않으면 자소서는 뒤에 나올 겁니다. 이 첫 문장에 강한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 읽지 않아요. 인사 담당자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첫 문장에 이 친구가 얼마만큼 강하게 썼는지를 선생님들은 확실하게 그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주려는 이미 메시지가 뭔지를 이 첫 문장에 꽉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문형으로 써라. 이건 뭐냐면 짧게 단문으로 쓰는 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이렇게 길게 쓰는 유형의 문장들을 많이 씁니다. 학생들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했다. 이게 짧은 단문형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원자들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늘어지는 것을 인사 담당자는 싫어요. 절대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실 때 선생님들이 지루하다고 느낀 것은 반드시 인사 담당자도 역시 지루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과장 피하고 솔직하게 대신에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인사 담당자, 내 것을 읽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부를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겁니다. 최선 열심히 이런 포괄적인 단어들은 안 쓰는 겁니다. 절대로 최선 열심히 이런 단어들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고 하고요. 한자나 외려. 우리 대부분 이 학생들이 노하우 이런 건 영어로 잘 써요. 또 한자는 어떤 걸 제일 많이 썼더라? 아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은 한자나 외래어는 대수시면 아예 쓰지 말고 그냥 노하우도 한글로 그냥 노하우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한자나 외래어는 절대로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보름 정도의 여유를 갖고 쓰라고 하십시오. 자기 성장 과정도 한 3일, 성격도 한 3일, 학창시절도 3일, 지원 동기도 3일, 입사 오프도 3일, 이렇게 한 3일씩 두면 한 15일 동안 여유를 갖고 자기소개를 쓰면요 완벽한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 대부분 하루면 끝내요. 그것도 고민하는 학생들이 한 2~3시간 만에 쓰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자기 인생 25년, 26년을 그냥 3시간 만에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전직을 하신다, 자기소개서를 쓴다. 선생님들도 아마 최소 한 2~3일은 걸리셔야 될 거예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된 인재라는 걸 잘 작성을 하되 그 작성하는 것이 상대방, 인사 담당자가 듣고 싶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소개서를 잘 썼다고 선생님들이 체크하고 이것을 오케이 해주셔야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이제 이런 형태의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저희 연구원에 2004년도에 지원한, 지금 이제 제 밑에서 주임연구원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동영상 형식을 딱 했어요. 자기는 LG경제연구원에 지원하려고 만들었대요. CD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CD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들 전형을 하고 있는데 CD가 딱 왔다고 우리 팀장이 시장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지원서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자 했더니 팀장이 여직원들 다 퇴근한다고 보죠. 뭔지 모르니까. 그러자 그러면 이제 6시에 저희들은 칼같이 퇴근인데 6시에 다 퇴근하고 이제 이 서류 전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사팀들은 좀 늦게 끝나죠. 그래서 그걸 틀었더니 이제 딱 모대학 정문이 딱 나오면서 거기에 자기가 갑자기 확 튀어나와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대학 생활을 지금부터 학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1학기 딱 해갖고 자기가 글도 날라붙이게 해가지고 탁탁. 그 동영상이 30초예요. 학년 학기별로. 그러니까 뭐 4분이면 끝나죠.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첫 파일을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뽑아놓고 물어봤어요.
너 사실 우리 연구원 들어오려고 이거 만든 건 아니지? 그랬더니 맨 처음에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말한다고 널 뭐 불합격 시키냐? 솔직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LG경제연구원에 집어넣는데 거기서는 안 됐대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걸 왜 LG경제연구원에서 왜 안 뽑아주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래놓고 이제 LG그룹 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경제연구원은 그런 것들은 싫어하십니까? 했더니 그런 어떤 특이한 이력서나 자소서는 연구원들의 자질이 없다 그래서 아빠한테. 그래서 그 기업마다 문화는 좀 틀리죠. 예? 그 어떤 우리 기획 업무 기획실, 저희 연구원은 기획실에 안에 이제 인사부서가 있는 거고, 그 LG는 인사만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기업 문화의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저는 뽑아놨더니 참 일을 참 열심히 잘해요. 이제 그런 형식의 어떤 자기소개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 수필 형식은 작가들이 제일 많이 쓰는 자기 자소서 형태입니다. 뭐 많이는 뭐 특히 MBC 그 인사부장님이 저희 학교 선배라고 여쭤봤더니 한 50장 그런 거 읽으면 아주 죽는데요. 근데 작가들은 웬만하면 그냥 수시로 뽑지 한꺼번에 이렇게 안 뽑는데 그거 읽다가 거의 날 생각납니다. 자기네들에서 별도로 이렇게 뽑지 수시로 뽑지 한꺼번에 안 뽑는다. 이런 문구들을 많이 쓸 겁니다. 저는 매우 창조적이면서 도전적인 이런 문구들이 저는 무엇이든지 잘합니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문구들은 썼다면 선생님들이 팍팍 지우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대신에 자기가 구체적인, 자기는 창조적이다, 도전적이다보다는 창조적이다, 도전적이다. 그것을 구체적인 경험이나 성과래. 그것도 숫자를 넣어서 쓰는 자소서가 제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과대를 할 때, 아니면 우리 동아리 회장을 맡아서 50명이었던 동아리 회원을 67명으로 늘렸다. 이렇게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잘한다. 이 학생이 맥가이버가 될 수는 없어요. 뭐든지 잘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특히 나만이 특히 잘하는 것을 써주라는 거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두리뭉실한 표현보다는 자기가 구체적으로 내가 입사했을 때 내 마음가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표현은 절대로 쓰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그 학생들이 이렇게 써면 야 이거는 이렇게 써라 다시 써와라 라고 하시면 그것은 성공한 자기소개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선생님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확인사항들인데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다 중요하고 다 하는 건데 앞서 다 말씀드린 거니까 사진을 꼭 붙였는지, 그러니까 이메일로 자기가 오프라인에 써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한테 이메일 하나 보내라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메일로 지원하는 건 반드시 제일 먼저 사진을 따다 붙이기를 하라고 하세요. 그것도 정확하게 제일 먼저 작성할 때 학생한테 사진을 제일 먼저 따다 붙이기를 해서 사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빈칸을 써놔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입사 지원 동기를 아까 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썼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확인해주고 클리닉해줬던 그 입사 서류가 가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거만 확실히 해주시면 됩니다. 요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10가지 정도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우리 미선생님한테 이 프로파일 보내드렸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서류 전형을 딱 갖고 왔을 때 딱 점검하는 게 작년 4월 달에 우리 인사 담당자 포럼인데 거의 한 130명 회원이 있어요. 이제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름 없는 회사 인사하시는 분들까지 직무 분야를 이렇게 보이는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설문을 돌렸더니 한 30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중고응답으로 제일 많이 쓴 것 중입니다. 1번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아니고 추리다 보니까 11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서 쓴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이 5번, 6번, 7번이라는 거죠. 인사담당.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서류 전형을 클릭해달라고 보시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비전을 갖고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 또 이 아이가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융화는 잘할 수 있는지, 또 그 아이가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는지. 그래서 저는 늘 그 표현을 예를 들거든요. 저도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밥 먹으러 가자. 오늘 부대찌개 먹자. 이런 친구하고 부대찌개 먹으러 갑시다. 부대찌개 안 먹을래요? 이런 친구하고 비교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조직에서도 그렇고 그 아이 우리 학생들한테도 뭐를 안 할래요? 뭐 할래요? 라고 하는 그 말의 차이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것을 하자고 그것을 먹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 생각 자체가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 담당자들은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냐를 면접 때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긍정적으로 어떤 시야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시고 사회에 배출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늘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서로전형을 크게 해주십시오라고 보면 반드시 선생님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체험박람회 우리 학과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선생님들이 나중에 동양공정에서 취업박람회를 한다 아니면 뭐 코엑스에서 취업박람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학과에서 학생들한테 지도해 줄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무엇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코엑스에서 체험박람회를 한다 라고 하면 체험박람회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와서 학생들한테 나눠주세요. 거기서 니네들 4개만 뽑아라. 너희들이 가고 싶은 기업들 4개만 뽑아라. 그 코엑스 대서양관 뭐 태평양관에 가서 그걸 언제 다 돌아봅니까? 돌아보는 것 자체가 무리죠. 또 학교에서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50개, 40개가 왔는데 그걸 2시간 만에 수업 빼준다고 해서 2시간 만에 보고 온다는 게 어불성설이니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들이 다 갖고 있어서 아이들한테 다 주세요. 거기서 너희들이 가고 싶은 기업 4기업만 뽑아라. 그래서 뽑았죠, 학생들이. 좋아. 그러면 홍길동이는 뭐 ABC 기업을 가고 홍길순이는 뭐 BCD를 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학생들이 가서 이력서를 쓰죠. 학교에서 써가는 애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력서를 쓰라고 하세요. 자기 ABC 지원하는 회사에 맞게끔 여기서 이력서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학교 올 때 체험반을 갈 때 그냥 선생님들 오늘 워크샵 오셨던 이런 분위기의 옷을 입고 가죠. 학생들이.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은 가서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9시부터 5시까지 이 상태로 탁 앉아서 정장하고 와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5월달 6월달 되면 뭐 칠부바지도 입고 샌들도 신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와서 질문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좋게 안 대답해줘. 안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보낼 때는 반드시 양복 정장을 입고 가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서 질문을 하는 것도 자기 직무와 관련된 질문만 하라고 하죠. 월급은 얼마요? 5일째 합니까? 이따 얘기를 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열받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다 얘기를 해줍니다. 마음에 들면. 어떻게 질문하냐? 제가 A라는 회사에 당신네 회사에 이러이러한 파트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이나 정보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걸 하더라. 내가 할 수 있느냐?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럼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왔구나. 그럼 질문에 대답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업에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직무와 관련된 걸 계속 끊임없이 한 4-5가지만 질문하면 책상에 놓여있는 명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명함을 딱 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서류 전형은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그 다음에 이 인터뷰 면접비를 한 3만원 정도, 많이 주면 3만원, 적게 주면 15,000원 줄 거예요. 오라고 한 날. 그러면 최소한 아르바이트 3시간은 한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교통 빼고. 그러면 체험박람회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보내면 10명 보내면 1명은 취업해서 올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 체험박람회 올 때 그냥 야 갔다 와. 가래. 차 내줬대. 빨리 갔다 와. 이러시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동양공정은 이런 데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저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들은 이거를 꼭 활용하시라고 제가 아주 힘이 튀도록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만 해도 최소한 3%는 채용률이 올라갈 거예요. 취업률. 근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모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학과에서 이렇게만 지도를 해주시면 면접장에 가는 거하고 학생들이 인사 담당자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게 체험박람회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 이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동양공정도 채용을 하시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나눠져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학과에서 이제 취업 강좌 많이 하시죠. 그 강사들을 불렀을 때 선생님들 학과 예산으로 학생들 명함을 좀 만들어 주세요. 명함을 만들어 주셔서 그 취업 이렇게 전화 뭐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서류 전형 정도는 패스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회사에서. 그러면 학생이 가서 쭈삣쭈삣하게 명함을 한 장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 자동차 영업하는 사람들 명함 보셨죠? 사진 있고 이름 있고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먼저 가서 저 동양공전 2학년 기획관 누굽니다 라고 딱 주면 우리 명함에 그 예절이 내가 받으면 2개 돼 있잖아요. 아래 것이 먼저 주면 윗분이 그래 너 동양공전 다니냐? 그래 난 여기 연락해 라고 하면 그 립 서비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강의 끝나고 가면 고생했습니다 선생님. 거기다 선생님보다는 학생이 회사 부장이 나왔다면 교수님 정말 멋있는 강의였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또 드릴게요 라고 한마디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진동을 해놨으면 지직하면 뭐겠죠. 그러면 기분이 좋다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들어가서 그 명함엔 이메일이 있으니까 이메일로 정말 좋은 강의셨고 훌륭했습니다. 다음에 꼭 듣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10줄의 레터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월말이나 월초에 그 핸드폰을 자기 핸드폰에 등록을 해놨다가 메시지를 매달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 회사는 내가 안 가더라도 인생은 모르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게 인생인데 그렇게 학생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NQ 인간관계 지수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선생님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함 한 15,000원이면 500장 만들거든요. 1학년 아이 때부터 명함을 그냥 몇 학년이라고 거기다 안 적으셔도 돼요. 동양공전 기획과 이남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 핸드폰, 이메일, 주소 그런만 딱 써주면 2년 동안 쓰잖아요. 그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 강원대 한림대는요 지금 아이들이 공고를 해도 만드는 아이들이 불과 몇 명 안 된대요. 학교에서 다 해준대요.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그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림대 걸 받아서 제가 그걸 받아갖고 와가지고 제가 갖고를 다니거든요. 이게 한림대 애들은 2가지로 만들어서요. 이렇게 한림대 자기 사진이 없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이 너무 적다고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사진을 좀 더 크여라. 왜냐면 인사 담당자들은 얼굴 보고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갖고 오면 얘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른다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딱 넣어서 보면 확실하게 나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돌아가시면 학과 예산이 있으시다면 신청하는 아이들의 신청해라라고 해도 아이들이 안 할 겁니다. 쑥스러워서. 내가 무슨 명함이야? 직장인도 아닌데 직장인만 명함 갖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 중학교 2학년 1학년 지금은 이제 고1 중3이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되면서부터 제가 명함을 팔았어요. 요렇게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집 주소, 학교, 그 다음에 핸드폰은 우리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절대로 핸드폰은 사줄 수가 없어요. 형편이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이메일. 그래서 이 명함을 반드시 새학기가 되면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 자기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학교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라. 왜냐하면 그것은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아무것도 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얘 말 붙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명함이 다 있으니까 예, 저 이남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지만 아무것도 없이 어떤 동기라는 게 없으면 가서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꼬마 같은 경우는 나 이남이야. 나 누구야? 반갑다. 그 선생님한테 가서는 제가 명함을 주는 법을 가르쳐줬거든요. 반드시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을 받쳐서 선생님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새롭게 기억은 하겠죠. 최소한 자기 반 아이인데. 그러면 좋든 싫든 자기 반 아이가 이렇게 갖고 왔다면 기억은 하잖아요. 1년 내내. 공부를 못하는 자는. 이게 학생들한테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학과 예산이 좀 남으시면 한 10만 원만 투자하면
10명 정도는 만들어 주시니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이거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면접자료 요구는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으니까요. 거기에 필요하신 자료나 정보가 더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추가되는 질문되는 자료들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입니다. 뭐 질문사항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이거는 좀 궁금하다라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저희 전문대가 저희는 이제 정상과인데 사실은 특별히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직무도 없고 그거에 맞춰서 쓰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게 틀리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써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얘는 아무데나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도 특별히 좀 큰 회사가 아니어서 그거에 맞춰서 비참하게 쓸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그냥 그래도 약간 두리뭉실하게 맞춰서. 근데 이제 그게 제일 문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제일 문제가 직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나누는 직무는 총 18가지거든요. 18가지의 직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알고 가야 한다는 게 이제 그 직무 분석표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제가 따로 우리 민서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이 18가지 직무를 보면 이제 기획 관리, 기획 인사 이제 이렇게 나뉘고요. 또 법률 나뉘고 뭐 영업 나뉘고 마케팅 나뉘고 뭐 MD 나뉘고 되게 많아요. 그 18가지를 가지고 선생님들조차도 그 직무를 모르시니까 아이가 뭐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글쎄 네가 뭐를 해야 되나? 너 좋아하는 거 써갖고 와봐 하면 뭐를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시죠. 근데 그 직무를 정확히 나눠주고 네가 그 중에서 너가 하고 싶은 걸 골라봐. 그러면 좀 더 줄여들겠죠. 그것을 알려줘야 하는 게 선생님들 몫인데 선생님들이 그런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직무 분석표를 제가 민선님한테 18가지 나눠드린 거예요. 꼭 뭐 비서는 뭐뭐를 알고 가야 하고 재무에게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 보내드린 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써갖고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야 그러면 너 이거 한번 봐봐.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직무 봐봐. 그게 오히려 빠르세요. 클리닉 해주시는 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학과 아이들은 그래 뭐 아무거나 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글쎄요 선생님 제가 뭘 할까요? 물어보면 모르죠. 본인이 모르니까 선생님한테도 강하게 어프로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럴 땐 역으로 정확한 직무를 나눠서 너 이 중에서 네가 골라봐라.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놓고 써갖고 오면 그때는 이제 큰 일을 해줄 수가 있으시죠. 이제 그것을 선생님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게 18가지의 직무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별도로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파일을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또 있으세요? 질문? 아까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예. 친구를 뭐 많이도 말고 한 5개 정도를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이 잘 안 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예, 저희들이 진로를 하면서 저희들은 그 학교에서 자기가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 프로그램을 나열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동양공연에서 하시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또 이거 위에 받고 싶은 게 뭐냐, 그리고 왜 동양공전을 왜 선택했느냐, 이과는 왜 선택했느냐. 그럼 이제 그 과를 선택하고 대학교를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학과에서는 그 학생들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학년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5개가 넘으면 절대 안 하는 이유가 읽는 거조차가 짜증나는 거야, 애들은. 그래서 1학년 1학기 OT 딱 시작되시면 선생님들이 학과 조교들한테 아니면 선생님들이 직접 50명, 60명 설문지를 돌려서 그 자리에서 딱 바로 수거해서 그것을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학과마다 분명히 좀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지금 우리 중3이나 중2의 학부모님들이 저희 회원이 전국에 한 150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 회원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50살까지도 있어요. 매달 25,000원씩 내시는 회원들이. 그러면서 자기 진로, 매달이 1년에요. 그래놓고 자기가 진로를 상담을 언제든지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면 어느 대학에서 취업에 관련된 교과목을 많이 하느냐? 이 질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제 전문대는 질문을 안 해요. 전문대 갈 생각을 안 하니까 4년 동안 대학에서 나한테 관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추세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DP 과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학교가 학생들을 2년 동안이면 2년 동안, 4년 동안이면 4년 동안 어떻게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1학년 때 1학기 때 어떻게 관리해주고 2학기 때 어떻게 관리해줘서 2학년 때는 어떻게 2학년 2학기 때는 어떻게 취업시킨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돌아설 거예요. 근데 동양공전이나 뭐 서울 수도권 대학들 특히 뭐 4년제도 마찬가지고 2년제도 마찬가지고 서울 경기권은 아성이에요. 그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제가 보기엔 2030년 돼야 그때 가면 이제 그 전에 좀 전시차인 학교들은 준비를 하겠지만 2025년 되면 학생 수가 27만으로 줍니다. 선생님들 그거 아시죠?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7만으로 줄는 순간 4년제고 2년제고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이제 그때는 선생님들 2027년도에 다 정년퇴직하시죠. 선생님들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네, 선생님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직원으로 들어오시면 백수 됩니다. 바로. 그때 이 준비를 하시면 그래서 선생님들도 상담 공부를 하시면요. 이 세컨 잡으로는 최고의 잡입니다. 지금부터 상담 공부를 하시면 1시간에 저희들이 제가 1시간에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딱 정확하게 50분 상담해 주거든요. 이 면대면 상담은 제가 기본급이 상당히 세요. 상담이. 그 다음에 전화 상담은 20분에 한 5만원. 그것도 일단 통장에 꽂혀야 바로 이 폰을 듭니다. 안 꽂히면 계속 울려도 안 받아요. 농담이고요. 그 정도로 상담이 비싸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세컨잡으로 학교에 계시면서 시간 많으시죠? 선생님들 시간 많으시니까 이제 대학원을 꼭 안 가셔도 됩니다. 상담 코치협회가 그 한 4주 교육받는데 꽤 비싸요. 근데 72시간을 이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시고 또 잘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옛날엔 멘토가 상당히 멘티가 상당히 이 트렌드였는데 향후 한 2, 3년 동안은 코칭이 굉장히 유행일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가져오고 계시면 선생님들 세컨잡 정년퇴직 하시고 나서 자격증만 이렇게 내놔도 선생님들 정년퇴직 하시면은 거기 이렇게 줄 서 있을 거예요. 상담받으면. 그게 지금 추세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요. 계속 상담을 거쳐왔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걔들이 사회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듯이 그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상담 안 받으시죠? 절대로. 돈 아까워서. 저도 돈 아까워서 저는 상담 안 받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한테 두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명함을 꼭 만들어 주시고요. 선생님들 꼭 1학년 막 들어오면 그 설문조사는 꼭 하십시오. 선생님들이 못 하신다면 그 저희들이 대표로 한 장 보내드리면 거기서 이렇게 바꿔서 만드시는 건 잘하시잖아요, 그죠? 직접 만드시라고 하면 못 만드는데 뒤려놓고 바꿔라라고 하면 되게 잘해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